한 나라가 10년 동안 에베레스트 산을 살 수 있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고 130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남은 건 잡초만 무성한 콘크리트 흉물뿐입니다. 왜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무너졌을까요? 일본이 쥐고 있는 검은 액체 하나가 중국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이 변곡점의 구조와 방아쇠,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추락을 말하지만 진짜 붕괴는 공장 현장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중국 우한에 위치한 흥신 반도체 공장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곳은 한때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었습니다. 대만 TSMC 출신의 유명 엔지니어를 최고 경영자로 영입했고 수조 원의 투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공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생산 라인 대신 잡초가 자라고 있고 고성능 장비가 들어서야 할 자리에는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한 흥신 반도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취안신 집적회로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 역시 대만 엔지니어들을 대걸 스카우트하며 야심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엄청난 투자금을 날렸고 지금까지 상업용으로 판매된 칩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우한흥신은 2024년 6월 완전히 폐업했고 취안신 집적회로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중국 제조 2025라는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목표는 반도체 자급률을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급률이란 국내에서 필요한 반도체 중 자국 기업이 직접 만드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측 회로 산업투자기금이라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1기와 2기를 합쳐 3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62조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지방정부와 민간 투자까지 더하면 총 130조 원에 달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반도체 산업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9.4%에 불과합니다. 목표였던 70%의 4분의 1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19.4%마저도 중국 기업이 순수하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같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 공세운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순수 중국 기업의 생산량만 따지면 전 세계 시장의 약 10%에 그칩니다. 130조 원을 쏟아붓고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내부에서 터진 대형 사기극이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가 실패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눈먼 돈을 노린 사기꾼들이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라며 나타난 이들 중 상당수는 기술 개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부 보조금을 빼먹기 위해 모여든 전문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우한흥신 반도체의 실제 창업자들을 들여다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립 멤버 3명의 이력이 충격적입니다. 카오산이라는 인물은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습니다. 또 다른 창업자 리쇠해는 반도체 엔지니어가 아니라 과거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TSMC 부사장, 에이서 뉴욕지사 부사장이라는 가짜 명함을 만들어 자신들을 반도체 전문가로 포장했습니다. 정부와 투자자들은 이런 사기꾼들에게 속아 수조 원을 맡겼습니다. TSMC 출신 장상희를 영입해 CEO로 앉혔지만 그조차 속임수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장상희는 나중에 대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HSMC에서의 기억은 악몽이었습니다. 회사 정보에 접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장비 사기입니다. 우한흥신은 네덜란드 ASNL에서 최신 노광 장비를 도입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노광 장비란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핵심 기계입니다. 하지만 채권단이 압류해서 확인해보니 수년 전에 나온 구형 장비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였던 것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놀라운 사실을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챙기기 위해 요식업체,
시멘트 제조사를 포함한 수만 개의 기업이 반도체 관련 회사인 것처럼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와는 아무 상관없는 회사들이 이름만 바꿔 달고 정부 자금을 타냈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었던 칭화 유니그룹의 몰락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회사는 한때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확장과 부실한 경영으로 2020년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았습니다. 총 채무는 2029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6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2021년 파산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사기가 아니더라도 중국 기업들은 넘을 수 없는 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 벽의 이름은 바로 소재였습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성능 장비를 떠올립니다.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장비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포토레지스트라고 불리는 물질이 결정적입니다. 우리말로는 감광액이라고 부릅니다. 빛에 반응하는 액체라는 뜻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회로 패턴을 그리는 데 사용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도장을 찍을 때 쓰는 잉크와 비슷합니다. 아무리 좋은 도장 기계가 있어도 잉크가 없으면 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억 원짜리 노광 장비가 있어도 포토레지스트가 없으면 칩을 만들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포토레지스트 시장을 일본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JSR, 도쿄우카 공업, 시네치 화학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 고급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7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이 100% 공급합니다. 극자외선은 영어로 EUV라고 부르는데 가장 짧은 파장의 빛을 사용해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수준으로 미세한 회로를 그리는 최신 기술입니다. 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를 뜻하며 숫자가 작을수록 더 정밀하고 성능이 좋은 반도체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고를 미리 쌓아두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화학의 함정이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신선식품과 같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보통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화학적 특성이 변해서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썩은 우유처럼 버려야 합니다. 2025년 11월, 일본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을 향한 포토레지스트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시네치 화학의 중국 수출은 전월 대비 42%나 급감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일본산 소재 공급이 완전히 끊길 경우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최소 5년에서 10년 퇴보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의 ASML 장비 수출 금지, 네덜란드의 협조, 여기에 일본의 소재 통제까지 중국을 향한 철의 삼각 동맹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최신 장비 없이도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꼼수가 있습니다. 바로 멀티 패터닝이라는 기법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덧칠하기입니다. 오래된 장비로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리면 미세한 회로를 만들 수 있다는 발상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굵은 매직펜밖에 없는데 가는 선을 그려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같은 자리를 여러 번 덧칠해서 조금씩 다듬는 것입니다. 멀티 패터닝이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회로를 2번, 3번, 심지어 4번까지 나눠서 그립니다. 화웨이의 스마트폰 칩 메이트 60 프로가 이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은 이 칩이 7나미터급 기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뚫고 고성능 반도체를 자체 개발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칩을 분해해서 분석한 결과 실제로는 구형 장비로 만든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SMAC라는 중국 파운드리 업체가 DUV 장비를 사용해 멀티 패터닝 기법으로 제조한 것입니다. 파운드리란 반도체 위탱산 업체를 말합니다. DUV는 심자외선이라고 부르는데 EUV보다 한 단계 이전 기술입니다. 기술적으로는 7나노가 아니라 14나노 수준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한 번 그릴 것을 4번 그리면 비용은 4배가 됩니다. 시간도 4배가 걸립니다.
게다가 그릴 때마다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불량률도 폭등합니다. 칩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경쟁사인 TSMC나 삼성전자가 최신 EUV 장비로 한 번에 만드는 칩을 중국은 4번의 공정을 거쳐 겨우 만들어냅니다.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멀티 패터닝으로는 5나노, 3나노 같은 더 미세한 공정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직펜으로 아무리 덧칠해도 볼펜 굵기의 선은 그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EUV 장비와 거기에 맞는 포토레지스트가 없으면 고성능 반도체 시장에서 영원히 도태됩니다. 중국의 멀티 패터닝 전략은 일시적인 버티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중대한 한 수를 뒀습니다. 2023년, 일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세계 1위 포토레지스트 기업 JESR을 사실상 국유화한 것입니다. 일본 국부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가 약 1조 엔,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해 JESR의 지분을 전량 매수했습니다. 국부펀드란 국가가 운용하는 투자기금을 말합니다. 2024년 JESR은 도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JESR은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게 됐습니다. 일본이라는 국가가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는 전략 무기가 됐습니다. 이제 일본 총리의 결정 하나면 중국뿐 아니라 어떤 나라에도 포토레지스트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JESR의 시장 점유율은 약 28%로 세계 1위입니다. 여기에 도쿄오카 공업, 시네츠 화학, 후지필름 등 일본 기업들을 합치면 전 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1%를 장악합니다. 특히 EUV용 최신 포토레지스트는 사실상 100% 일본 기업들이 공급합니다. 일본 정부가 JESR을 국유화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외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이란 경영진의 동의 없이 강제로 회사를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JESR은 시가총액에 비해 외국인 지분 비율이 54%로 매우 높았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핵심 소재 기업이 외국 손에 넘어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 차원에서 통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일본은 한때 반도체 강국이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무역 분쟁과 한국, 대만 기업들의 추격으로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TSMC 공장을 일본에 유치하고 라피더스라는 새로운 반도체 회사를 설립해 2나노 공정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JESR 국유화는 이런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소재를 무기화해서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악몽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전략을 먼저 경험한 나라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응은 중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을 향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그것입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표면을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입니다. 당시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이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소재 국산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단기간에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고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동진세미케 같은 한국 기업들이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2025년 2월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3나노 생산 라인에 국산 EUV 포토레지스트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국산화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일본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성장했고 공급망 다변화도 이뤄졌습니다.
2019년의 위기가 2025년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된 셈입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기술력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2위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기존에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었기에 소재 국산화라는 도전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기초 기술부터 부족했습니다. 거액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그 돈은 대부분 공장 건설과 장비 구매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데는 투자가 부족했습니다. 외국 기술자를 스카우트하고 외국 장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이룰 수 없습니다. 결국 외부 공급이 끊기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이 대조적인 결과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돈만으로는 기술 강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가장 잘 증명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중국이 무너지는 사이 한국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2025년 삼성전자는 극적인 반등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 86조 1억 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2조 2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파운드리 사업입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한동안 고전했습니다. 세계 1위 TSMC와의 기술 격차, 낮은 가동률, 적자 누적 등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 들어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2025년 7월 테슬라와의 초대형 계약입니다. 계약 규모는 22조 7,648억 원입니다. 삼성전자 역사상 단일 고객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도 2033년까지 약 8년으로 장기 계약입니다. 왜 테슬라는 세계 1위 TSMC가 아닌 삼성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TSMC에게 AI5 칩을, 삼성에게 AI6 칩을 맡겼습니다. AI6가 AI5보다 한 세대 더 앞선 최신 칩입니다. 즉, 테슬라는 가장 중요한 차세대 칩을 삼성에게 맡긴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SNS인 X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삼성의 텍사스 대형 신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할 것입니다. 이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65억 달러라는 수치는 최소일 뿐입니다. 실제 수익은 이보다 몇 배 더 높을 것입니다. AI6 칩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뿐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 모양을 본뜬 로봇을 말합니다. 테슬라의 미래가 달린 핵심 부품을 삼성에게 맡긴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기업입니다. 종합반도체 기업이란 반도체의 설계부터 생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파운드리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고객사에게 턴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턴키란 열쇠만 돌리면 바로 작동한다는 뜻으로 설계부터 재기조, 패키징, 테스트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TSMC는 파운드리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어렵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의 적자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분기당 2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지만 2025년 3분기에는 1조 원 미만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 파운드리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몰락과 삼성의 부활이 남긴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130조 원짜리 반도체 굴기가 실패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야심차게 시작된 중국 제조 2025는 목표의 4분의 1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핵심 기술은 얻지 못했습니다. 사기꾼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외국 소재 공급이 끊기자 공장이 멈췄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소재 국산화를 추진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테슬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주문을 받으며 파운드리 사업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이 대조적인 결과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돈으로 기술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공장을 짓고 장비를 사들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기술 축적, 인재 양성,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일본의 JESR 국유화와 소재 수출 통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대중국 반도체 포위망은 더욱 조여올 것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영원히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지원 의지도 여전합니다. 느리지만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반도체를 7대 전략 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일부 분야에서 좁혀지고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반도체 전쟁의 승자는 분명해 보입니다. 기술을 가진 자가 웃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흘리는 눈물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진짜 전성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130조 원을 쏟아붓고도 무너진 중국,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 그리고 테슬라의 선택을 받은 삼성전자. 반도체 전쟁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이대로 포기할까요? 아니면 다시 일어설까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이 기회를 제대로 잡고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예고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 전쟁, 그리고 엔비디아가 선택한 승자는 누구인지 심층 분석합니다. 이런 반도체 산업의 핵심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